현대 사회는 점점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종교와 전통적 믿음 체계는 약해지고 과학적 사고와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시대에 오히려 극단적인 사상과 폭력적인 집단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사회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영혼이 비워진 현대인들은 왜 극단을 찾아 헤매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현상의 깊은 내면을 살펴보며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 세계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의 끝은 폭발이 아니라 냉각이며 폭정이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나 영적 믿음이 사라진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급격히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후 세계 감각이 사라져도 사회는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랄 만큼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법률 체계는 더욱 정교해지며 행정 효율성은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치안은 안정되며 사회 시스템은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사회가 된 것 아닌가요? 종교적 갈등도 줄어들고 미신적 사고도 사라지며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처리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지속성입니다. 사회가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뿌리가 썩어가는 나무가 당장은 싱싱해 보이지만 결국 쓰러지고 마는 것처럼 사후 세계 감각이 사라진 사회는 겉보기와 달리 근본적인 토대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현재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의 진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지,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가짐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힘들이 사후 세계 감각과 함께 천천히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 없는 사회의 위험은 극적인 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인 공허화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을 떠받치던 깊은 의미들은 조용히 증발해 버립니다. 사후 세계 감각이 사라지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의미의 사적 철수입니다. 이전까지 사회 전체가 공유했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회는 더 이상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의미는 점점 개인의 취향 영역으로 축소됩니다. 이전에는 이것은 사회적으로 옳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선악의 기준이 사회적 합의에서 개인적 선호로 격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일상 대화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라는 말이 점점 더 자주 들립니다. 각자 알아서 살면 되라는 식의 태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뭐든 괜찮다는 논리가 도덕의 최고 기준이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변화는 매우 관용적이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며 강요하지 않는 성숙한 사회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의미가 사적 영역으로 철수하면 공적 영역에서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큰 서사나 목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각자의 작은 의미를 추구하지만 사회 전체는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도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냉정함으로 이어집니다. 서로를 돕고 보호해야 할 이유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의미가 사적 영역으로 철수하면 다음 단계에서는 책임의 시간축이 급격히 짧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의 현재와 현상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은 나를 어떤 인간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려했습니다.
이 행동이 미래의 나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사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후세계 감각이 사라지면서 이런 장기적 관점은 점점 사라집니다. 대신 지금 당장 손해가 있는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당장 문제가 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논리가 지배적이 됩니다.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태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런 변화의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먼저 장기적 책임 의식이 실종됩니다. 환경 문제, 교육 문제, 사회시설 투자 같은 장기적 과제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당장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왜 신경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퍼집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도 현저히 약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보다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부채를 후대에 떠넘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줄어듭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논리가 붕괴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생산성이 없는 사람들을 왜 도와야 하는가라는 계산적 사고가 자리 잡습니다. 노인, 장애인, 환자,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비효율적인 감정적 판단으로 치부됩니다. 물론 법적 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도 유지되고 복지 정책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을 떠받치던 도덕적 기반이 약해집니다. 사람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는 다하지만 그 이상의 배려나 희생은 점점 꺼리게 됩니다. 결국 책임의 시간축이 현재로 수축하면서 사회는 근시안적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단기적 손익으로 판단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깊은 신뢰나 장기적 협력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영혼이 비워진 사회에서 사는 현대인들을 관찰해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모든 판단이 유예되며 확실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사회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대신 그것도 하나의 관점이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네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라는 식의 애매한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피로감이 쌓입니다. 매 순간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계속 정답을 찾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극단주의가 등장합니다. 극단은 이런 회색빛 세상에 완전히 반대되는 논리로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흑과 백, 우리와 적, 진리와 거짓, 순수와 타락으로 세상을 깔끔하게 나눠버립니다. 세상은 사실 이렇게 단순합니다. 극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선은 이것이고 악은 저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편이고 저들은 악한 편입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절대적 언어는 판단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치 시원한 담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극단이 모든 것을 대신 판단해주고 대신 선택해주며 대신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극단이 생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소속을 요구합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가 아니라 우리 편이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검토해 보세요가 아니라 믿고 따르십시오라고 제안합니다. 이런 방식은 특히 판단 피로에 지친 사람들에게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복잡함으로부터 벗어나 단순하고 명확한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안도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극단의 절대 언어는 실제로 세상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을 억지로 단순한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진실들이 무시되고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며 중요한 맥락들이 사라집니다. 영혼의 공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체성과 의미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집단은 이런 공백을 더욱 깊고 절망적으로 경험합니다. 극단주의는 바로 이런 취약한 집단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첫 번째로 의미를 제공받지 못한 청년들입니다. 이전 세대는 명확한 인생 경로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청년들은 이런 기존의 경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을 해도 집을 살 수 없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기 어렵다면 대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에 사회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대신 각자의 길을 찾아가라,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가라는 막연한 조언만 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단은 청년들에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썩은 시스템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이 시스템을 바꾸자. 그러면 내 인생도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정체성이 붕괴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탈북민이나 이민자처럼 기존의 문화적 배경을 잃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이중의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고향의 가치관은 이미 버렸거나 버려야 했지만 새로운 사회의 가치관은 아직 내재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류 사회는 이들에게 적응하라, 노력하라고 말하지만 정작 왜 적응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합니다. 극단은 이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제공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너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 세 번째는 성취 중심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현대 사회는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에서 밀려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깊은 좌절감과 무가치감에 빠집니다. 나는 실패한 인간이다. 쓸모없는 존재다. 살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주류 사회는 다시 노력하라, 포기하지 마라는 말만 할 뿐, 정작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극단은 이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이다. 내 인생은 의미 없는 실패가 아니라 의미 있는 투쟁의 일부다. 우리와 함께 진짜 가치를 실현하자.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에 대한 인정입니다. 주류 사회가 주지 못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극단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폭력적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진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느낍니다. 극단주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이 스스로를 악하다고 생각하며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저지른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극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비도덕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순수하며 가장 정의로운 존재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진정한 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이것이 극단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때 항상 도덕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정의, 순수, 진리, 구원 같은 숭고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입에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극단이 이렇게 쉽게 도덕을 차지할 수 있는 걸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초월적 기준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가장 강하게, 가장 확신에 차서 도덕을 외치는 쪽이 도덕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워합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겸손함과 신중함은 사실 건전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약점이 됩니다. 반면 극단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것이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이런 확신에 찬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도덕적 방향성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더 교묘한 것은 극단이 기존 사회의 도덕적 약점을 정확히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불평등, 부정부패, 약자에 대한 무관심, 환경 파괴 등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극단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당신들은 이 모든 문제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진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가 더 도덕적입니까? 이런 논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극단이 사용하는 또 다른 전략은 희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큰 대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 담론은 매우 강력한 도덕적 권위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희생하는 자를 존경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받습니다. 극단은 바로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희생자이자 헌신자라고 포장합니다. 결국 극단이 도덕을 선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더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도덕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신중한 도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극단주의는 처음에는 전혀 폭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따뜻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제공하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선사하며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드디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났다. 여기서는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느껴진다. 이제야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극단이 제공하는 초기 경험은 마치 구원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극단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극단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단계는 바로 적의 설정입니다. 극단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선이라면 악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옳다면 틀린 것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순수하다면 더러운 것이 있어야 한다.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극단의 핵심이기 때문에 악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처음에는 추상적인 적부터 시작합니다. 썩은 시스템, 타락한 사회, 잘못된 가치관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적으로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열정이 식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구체적인 적을 찾게 됩니다. 저 정치인들, 저 언론들, 저 기업가들, 그리고 결국 저 사람들로 적의 범위가 구체화됩니다. 적이 구체화될수록 감정은 더욱 강해집니다. 추상적인 시스템을 미워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정입니다. 다음 단계는 배제의 정당화입니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저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망가지고 있다. 저들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 이런 논리가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배제 논리가 도덕적 언어로 포장된다는 점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진정한 정의를 위해서라는 숭고한 목표가 배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폭력의 합리화입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저들이 먼저 우리에게 폭력을 가했다. 때로는 큰 선을 위해 작은 악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통해 폭력이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왜 극단은 이런 위험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까요? 핵심적인 이유는 극단이 의심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단의 매력은 명확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고 모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이론 사이의 괴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극단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이론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단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억지로 자신들의 이론에 맞추는 것입니다. 극단은 거의 항상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현실을 이론에 맞추려면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방법이 바로 폭력입니다.
결국 극단은 자신의 논리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폭력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극단의 비극입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속감과 의미를 주려고 시작된 일이 결국 폭력과 파괴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놀라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극단주의 집단이 무너져도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형태의 극단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바뀌고 구호는 달라지지만 본질적인 구조와 작동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며 왜 사람들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걸까라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습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극단이 반복되는 이유는 극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극단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습기 찬 곳에서 곰팡이가 계속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곰팡이만 제거하고 습기는 그대로 두면 곰팡이는 반드시 다시 생깁니다. 영원히 비워진 사회라는 조건이 유지되는 한 극단은 필연적으로 재등장합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의미에 대한 갈증, 소속에 대한 욕구, 확실함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 극단이 무너질 때마다 사회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안도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잠시 숨어들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영혼의 공백은 더욱 깊어지고 다음에 등장하는 극단은 이전보다 더 교묘하고 더 위험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정치적 극단주의가 문제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집단을 해산시키고 지도자들을 처벌합니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극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의미를 찾고 있고 여전히 소속감을 갈구하며 여전히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극단을 찾아 나섭니다. 때로는 종교적 극단주의로, 때로는 환경 극단주의로, 때로는 문화적 극단주의로 모습을 바꿔가며 계속 등장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 구조는 동일합니다.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고 명확한 적을 설정하며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고 결국 폭력으로 귀결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더 교묘한 것은 새로운 극단이 이전 극단의 문제점을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그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더욱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더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논리를 제시하며 더 매력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극단의 본질적 모순 마이너스 의심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복잡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모순 마이너스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복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극단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극단을 만들어내는 영혼의 공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극단의 매력을 느끼는지, 주류 사회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매우 명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영혼이 비워진 사회에서 극단의 등장은 병리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의미의 공백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류 사회가 제공하는 것들을 살펴봅시다.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각자의 길을 찾아가세요. 다양성을 존중합시다. 관용을 베풉시다. 마이너스 이런 가치들은 분명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소극적 가치들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방향을 잃었습니다. 선택권을 얻었지만 선택의 기준을 잃었습니다. 개성을 인정받았지만 소속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자유로운 해방감이 아니라 막막한 공허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극단이 등장합니다. 극단은 사회가 제공하지 못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명확한 방향, 확실한 기준, 강한 소속감, 그리고 무엇보다 존재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주류 사회가 내가 알아서 찾아라고 말하는 것들을 극단은 우리가 다 준비해놨다고 말합니다. 물론 극단이 제공하는 것들은 가짜입니다. 진짜 방향이 아니라 착각이고 진짜 기준이 아니라 편견이며 진짜 소속감이 아니라 배타성이고 진짜 의미가 아니라 환상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가짜라도 있는 편을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극단은 사회가 제공하지 못한 의미와 소속과 기준을 가장 거칠고 위험한 방식으로 대신 제공하는 대체물이라는 것입니다. 극단이 나쁘다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극단이 제공하려는 것들을 건전한 방식으로 제공할 대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런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서투릅니다. 의미를 제공하려 하면 강요라고 하고, 기준을 제시하려 하면 권위주의라고 하며, 소속감을 만들려 하면 배타주의라고 합니다. 극단의 위험성은 경계하면서도 극단이 충족하려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무시하는 모순적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극단 문제의 해결책은 극단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보다 더 매력적이고 건전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극단에서 찾으려는 의미와 소속과 기준을 건전한 공동체와 전통과 가치 체계를 통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석을 마치며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않기보다 차라리 잘못된 것을 믿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약점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구조적으로 의미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의미 없는 자유보다는 의미 있는 구속을 선호합니다. 방향 없는 선택권보다는 방향이 있는 따름을 원합니다. 기준 없는 관용보다는 기준이 있는 엄격함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극단만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일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물 대신 독을 주는 것을 비판하면서 정작 깨끗한 물을 주는 일에는 무관심한 것과 같습니다. 영혼이 비워진 사회에서 극단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사람들이 극단을 좋아해서 극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극단 외에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단과의 진정한 싸움은 극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극단보다 더 나은 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극단이 제공하는 가짜 의미보다 더 깊고 진실한 의미를, 극단이 만드는 배타적 소속감보다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극단이 강요하는 맹목적 기준보다 더 지혜롭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사회가 제공할 때만 극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국 극단 문제는 극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비워진 사회에서 극단은 증상일 뿐입니다. 증상만 치료하려 하지 말고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현대인의 영혼이 느끼는 깊은 갈증과 공허함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